네, 오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 앉습니다.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무엇을 논의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일정도 발표가 됐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들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먼저 나누기 전에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길에 오르기에 앞서서 23일과 24일 일본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일본을 방문하는 배경은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있어서 네. 그 한국과 일본이 이 통상 문제도 그렇고요, 안보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관세 문제 협상에서 그동안 그 몇 퍼센트가 적용되느냐 상호 관세가 뭐 이게 거의 유사한 이 비율이 적용이 되기도 했고요. 또 지금 이 한반도에서의 위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반적으로 위협의 방향성이 예. 한국하고 일본이 거의 동시에 이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일 간에 6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 이시바 총리 한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한번 만났죠. 당시에 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셔틀 외교를 지금 앞으로 지속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유지돼 온 한미일 안보 협력의 이제 이 동력을 계속해 나가는 문제,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일본과의 협력이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계신 듯해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지난 이제 6월에 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려고 했습니다만 무산이 됐고, 그렇죠.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네. 과정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관세 협상 과정에서 사실은 2+2 회의가 워싱턴에서 이제 예정이 돼 있다가요. 네. 이제 관세 분야 이제 경제장관 협의들이 무산되고 이런 게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랬죠.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아마 트럼프 행정부의 일종의 협상 전략이기도 하지 않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네네. 상당히 높은 강도로 일단은 압박을 가하다가 실제로 타결 수순에 이르러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신들이 요구한 수준 자체를 달성한 이후에 좀 분위기를 이제 완화시키는 네. 이런 거의 일면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언제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측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뭐 당초에는 뭐 이게 에이펙 회의설까지 가을에 있는 지금 9월에, 에이펙 때 얘기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예상보다 당겨진 거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역시 미국이 이 아시아 지역 그리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국을 핵심 협력자로 여기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시기라든가 분위기 자체는 뭐 그렇게 좋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좀 있죠. 보시는군요. 네.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군요. 예. 네네. 자, 그런가 하면 형식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 이번 방미는 공식 실무 방문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게 국빈 방문보다는 좀 의전을 간소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7월에 네. 관세 협상 당시에 원래 얘기된 건 2주 내에 이제 정상회담 그랬죠. 갖기로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일정 조율이나 이런 걸로 볼 때 2주 내에 될 수 있을 까 했는데 8월 말도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당겨진 시간이에요. 예상보다는. 네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준비 시간 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정이 필요한 국빈 방문의 형식보다는 예. 이제 공식 실무 방문의 형식을 취한 거고요. 네. 다시 말해서 어떤 형식보다는 실리에 충실하겠다. 예. 이런 의지를 반영한 걸로 봐야 되겠죠. 혹시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의전의 차이라든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요? 일단은 이제 이게 국빈 방문이 되게 되면은요. 네네. 의전 일정 자체도 좀 늘어나고요. 전반적인 회담의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방문지 자체도 네. 좀 늘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실무 방문일 때는 이게 주로 이 정상회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돼요. 하면 약간 원포인트 국빈 방문일 때는 네네. 정상회담 이외의 나머지 부대 행사들도 굉장히 여러 많아집니다. 일정들이 있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실무 방문이 될 경우에는 주로 정상회담, 딱 만나서 회동하는 거기에 집중이 되고요.
정상회담 시간 자체도 아무래도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럼 저희도 정상회담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그야말로 이 두 문제와 관련해서 고차 방정식 문제를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일단 이 경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큰 틀은 정해졌지만 네네. 이번 회담에서 이제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이 네. 세부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장관급 협의나 아. 실무적인 협의에서 다뤄지게 될 가능성은 크고요. 네네. 다만 이제 원칙을 한번 재확인하는 부분들이 아.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네네. 원칙만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양쪽에 있을 수가 있는 게 그러면 대미 투자 규모 3,500억 달러에다가 이제 에너지 또 이 구입 규모가 있잖아요. 이걸 총 합산한 규모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또 별도로 관리하느냐 이 문제도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그 이 대미 투자 펀드에 있어서 대미 투자 펀드의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할 거냐. 네네. 그리고 그러면 그 최종적으로 나온 수익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 지금 사후 설명들이 예, 미국 지금 쪽과 우리 쪽의 엇갈리고 말이 있거든요. 조금 엇갈리는 부분도 그러니까 이 있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비율을 어떻게 할 거다를 시간상으로 볼 때 정상회담에서 이제 논의를 하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부분들 자체는 기존 원칙에 어느 정도 약간 탄력성을 둘 거냐 안 둘 거냐. 이걸 가지고 원칙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원칙을 재확인하는 부분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사실 관세 협상에서 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기업이 진출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방문하는 것도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마스카가 이제 여러 뭐 크게는 한미 그 조선 협력인데요. 네. 그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미국 현지의 조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다시 미국 현지 공장을 인수하거나 고용을 촉진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필라델피아 그 이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그 인수한 그 대표적인 그 이 미국 내 조선소거든요. 예. 거기를 직접 방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 마스가를 비롯한 한미 간의 조선 협력이 앞으로 한미 협력의 그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거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자, 경제와 또 다른 축이 바로 이 안보 문제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이야기를 해왔던 게 국방비 증액, 또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 네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거론해왔기 때문에 일단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우리나라 그 GDP의 3.8%로 이 국방비를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미국 측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네네. 있더라고요. 이 보도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네, 지금 이 3.8% GDP 대비 3.8% 지금 그 이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의하면 현행이 2.6%라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 여기에 지금 1.2% 그러니까 50% 정도를 지금 사실 증액하는 거예요, 현재보다. 예. 그리고 이 3.8%라는 게 지금 나토 대비 높느냐 높은 거냐 낮은 거냐도 사실은 조금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토의 경우에는 GDP 대비 5.0%의 국방 지출을 증가를 하는데 네. 예산에 반영되는 직접분은 이제 지금 3.5%. 아, 나머지 1.5%는 이제 방위산업진흥 이 진흥에 대한 투자 같은 걸 합해서 5%를 맞춘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우리도 지금 나중에 협의할 때 이게 총액을 합한 게 지금 3.8이냐 아니면 국방 예산만 3.8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체로 지금 나토한테 요구하고 있는 수준을 우리한테도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방 예산을 3.8%로 해달라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행보다 한 50% 정도 늘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보통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요. 다시 말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에 대한 그 방위비 분담금이 지금 그 분담금이 국방 예산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방위비 분담액의 그 이 대폭 상승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관세 협상에서도 보면은 이제 최초에는 뭐 25%를 얘기했다가 관세 협상은 15%로 결국에는 협상 타결 지점은 이제 15%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3.8%를 제시를 했다면 그보다 이제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나토의 경우를 나토하고 협상할 경우를 볼 때는 총액은
이게 이 총 비율 자체는 그렇게 낮아지지가 않을 거예요. 다만 기간을 네. 나토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달성할 목표로 잡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토처럼 이 3.8%가 직접 그 국방 예산하고 간접적인 투자를 합한 비율이냐 아니면은 그거하고는 또 따로 있는 거냐도 앞으로 협상에 따라서는 만약에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보도 내용이 정확하다면 그렇죠. 여지가 그게 있는 이제 거라고 봐야 전제겠죠.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한미군 역할의 제조적 문제도 좀 네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이제 안보 공백과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재조정되는 부분에서 우리 역시도 관심사인 문제인 거잖아요. 이 네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좀 논의가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주한미군 현대화라는 용어로 이제 네. 먼저 얘기가 될 거예요. 이게 주한미군 현대화라는 게 여러 가지 용어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그동안 미국 측에서 얘기해온 거는 이런 겁니다. 첫째,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서 역할과 임무를 더 확대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도 한반도에서 이 한반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붙박이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한반도 이외의 곳에서도 이 역할과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좀 변환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지금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일부 규모나 이런 거의 조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과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미국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 문제는 폭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분명한 거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지금 이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동맹국들한테 그동안 요구를 해왔고 또 진행되는 추세 자체가 바로 지금 주한미군 현대화하고도 굉장히 그러니까 한미동맹 현대하고도 비슷한 추세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동안 얘기해왔던 21세기 포괄 동맹 자체도 그냥 한반도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다 넓은 쪽에 보다 넓은 역할과 임무를 보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원칙에는 공감을 하되 예.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주변국과의 충돌이나 갈등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이냐. 그리고 주로 처음에는 이제 외교적인 어떤 기여에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은 군사적인 기여까지도 논의를 할 거냐는 앞으로 그건 그 길이 열려 있고요.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동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그렇죠. 전망인데 지금 이제 양국 모두 해결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그렇죠. 이제 공통 합의된 내용들이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죠. 북한이 뭐 최근에 김여정 담화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제 비핵화 가지고는 협의 안 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러나 이제 뭐 우리는 일단 1차적인 위협의 해소라는 측면도 있고요. 국제 비확산 체제라는 면을 생각을 할 때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자체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완전한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유지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 원칙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거예요. 네. 다만 이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1차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어떻게 좀 완화하고 그리고 어떤 갈등의 소지를 좀 약화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한미 간에 이제 새로운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될 건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북미 대화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요.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촉구하고 대화의 길은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유의사항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협상 스타일이 누구하고 협상을 하든 우위에서 협상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하는 자세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 협력을 다시 되살리는 문제라든가 대화 창구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칫 미국한테 마치 좀 빨리 이 미북 관계를 진전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압박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어요. 예. 김여정 부부장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를 좀 배제하는 듯한 이런 이제 담화 그렇죠.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배제되지 않도록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필요할 그렇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북한은 틀림없이
바로 그런 우리를 배제하기를 바랄 거예요. 네. 그 배제하기 바라서 가장 큰 것들이 바로 이 미국 대화의 속도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한미 간의 견해차가 나는 걸 어떻게든 유발하려고 할 겁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이 그거예요. 미국은 우위에서 협상하고 싶은데 우리가 먼저 양보를 하더라도 일단 대화를 이끌어내자.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나한테 먼저 대화라고 요구하는 건가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이 한미 관계, 이 남북 관계 그리고 네. 미국 대화의 속도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리고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럼 대화에 임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공통분모를 확대하도록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는 25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미리 만나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